민수는 회관에서 순자를 마주한다. 고모, 어머니 돈이 아니라 제 돈이었네요. 그래, 내 돈이었다. 내가 몰랐던 게 고마웠다. 그 돈으로 내 어머니 빚 갚고 마을 돌렸지. 그럼 왜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했어요? 그 여자는 늘 내게 체면보다 사람이라 했거든. 근데 난 사람보다 체면을 택했어. 그게 내 죄야.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내가 무릎 꿇는 건 내 어머니 때문이야. 내게는 용서받기 위한 게 아니고 나 자신한테 벌 주는 거다.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두골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의 실세, 이순자 회장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죠. 빨간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마을 청년회에서 빌려온 대형 스피커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요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잔치 음식을 나르는 아주머니들의 발걸음도 분주했고 마을 입구에는 화환이 20개도 넘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화환마다 이순자 회장님 칠순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보낸 사람의 이름도 화려했습니다. 군수, 경찰서장, 시의원까지 온통 권력자들의 이름뿐이었죠. 이순자는 그야말로 용두골의 여왕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경로당 회장, 복지센터 운영위원장까지 온갖 직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아니, 존경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마을의 모든 일이 결정되었고 그녀의 눈밖에 나면 이 동네에서 살기 힘들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심지어 마을 이장도 이순자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의 돈줄이자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을회관 안쪽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삼겹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막걸리와 소주가 케이스째로 쌓여 있었습니다. 떡도 수십 상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과일도 고급 과일만 골라서 담아 놓았죠.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정도 잔치면 1,000만 원은 들었겠네. 아니야, 2,000만 원도 넘을걸. 역시 순자 회장님은 다르시다니까. 오전 11시쯤 서울에서 온 승용차 한 대가 마을회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소나타였죠. 차 문짝에는 흠집이 여기저기 나 있었고 번호판도 낡아서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민수, 이순자의 조카였습니다. 50살의 나이답지 않게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양복은 몇 년은 된 듯 소매가 해져 있었습니다. 구두도 낡아서 밑창이 거의 닳아 있었죠. 민수는 잔치장을 둘러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28배 어머니를 잃고 20년 동안 이 마을에 발도 들이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민수가 잔치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저 사람이 그 집 아들이래. 어머니가 계모임 돈 훔치고 죽은 그 집. 서울에서 보험 팔면서 간신히 산다더라. 요즘도 월세방에서 산대. 민수는 그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고모가 앉아있는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쑥덕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이순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화장이 되어 있었고 목에는 금목걸이가 두툼하게 걸려 있었죠.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자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품평하듯이 말이죠.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민수 아니냐? 세상에 20년 만이네. 그래도 얼굴은 못 속이는구나. 내 엄마 박영옥이 쏙 빼닮았어. 특히 그 눈빛이 똑같네. 돈 없는 사람 특유의 초라한 눈빛 말이야. 이순자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하려는 의도였죠.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모, 칠순 축하드립니다. 축하? 그래, 고맙다. 근데 민수야, 너 요즘 어떻게 사냐? 아직도 보험 팔면서 근근히 버티냐? 에휴, 안 됐다. 내 엄마가 그 짓만 안 했어도 너도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말이야. 지금쯤 이 마을에서 땅 몇 평이라도 물려받아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 엄마가 다 말아먹었지 뭐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아있던 마을 부녀회장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녀회장님, 이 애가 바로 그 박영옥이 낳은 아들이에요. 기억하시죠? 20년 전에 계모임 돈 1억을 훔쳐먹고 달아나려다가 결국 목을 맨 그 여자 말이에요. 부녀회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순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조카 며느리인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덮어줬죠. 마을 사람들이 다 입 다물어주고. 근데 그 여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거죠.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이순자는 민수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축하는 말보다 돈이 더 따뜻한 법이거든. 요즘 세상에 말이 밥 먹여주냐? 민수야,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고모 칠순 잔치에 10만 원 정도는 준비했겠지?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죠. 그가 한 달 동안 점심을 굶어가며 모은 전부였습니다. 이순자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손으로 두께를 가늠하듯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과장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얼마야? 10만 원? 에휴, 그래도 마음은 고맙다. 근데 민수야, 이 돈으로 뭘 하라는 거냐? 요즘 세상에 10만 원이면 고깃집에서 삼겹살 2인분도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이 잔치 준비하는데 얼마나 돈 들어갔는지 알아?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내 10만 원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겠지? 또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순자는 봉투를 옆에 있는 접시 위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그러자 봉투가 접시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허리를 숙여 봉투를 주우려 하자 이순자가 발로 봉투를 밟았습니다. 그냥 두렴. 어차피 별거 아니니까. 나중에 아무나 주워가겠지. 민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순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밥은 먹고 가라. 음식은 많이 준비했으니까. 근데 민수야, 너 아직도 내 엄마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억울한 게 뭐가 있어? 계모임 돈 1억을 훔쳐먹고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지. 그게 다 자업자득이야. 내가 그때 경찰에 신고 안 하고 덮어줬는데도 결국 그렇게 됐잖아. 나는 내 엄마를 살리려고 했어.
근데 내 엄마가 스스로 포기한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다시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오래 계세요. 민수는 돌아서서 걸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이순자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김민수.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혹시 내 엄마 무덤에 성묘는 다녀왔냐? 오늘이 내 엄마 기일인 거 알고는 있어?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에휴, 그것도 모르고 왔구나. 내 엄마는 지금 저 뒷산 공동묘지에 있어.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묻혔지. 근데 민수야, 너도 알겠지만 내 엄마가 훔친 그 1억 덕분에 이 마을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복지센터도 생기고 경로당도 새로 지었어. 다 내 엄마 덕이야. 하하. 어쩌면 내 엄마도 천국에서 기뻐하고 있을지 몰라. 자기가 훔친 돈으로 마을이 발전했으니까.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모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잔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이순자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잔치장에 들어선 진짜 이유는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 돈을 훔쳤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누명을 쓴 것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민수는 마을회관 뒤편으로 돌아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목을 맨 채 발견되던 그 끔찍한 날을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의 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슬픔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고모 이순자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담배를 끄고 마을회관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분노가 그의 눈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잔치는 해가 질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트로트 음악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순자는 상석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죠. 오늘 잔치로 자신의 권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순자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인사했고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듯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민수는 마을회관 뒤편 창고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창고 창문 틈새로 보이는 잔치 풍경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 사람들 중 누가 20년 전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갔는지, 누가 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는지 그는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잔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마을회관 안은 어질러진 음식과 술병들로 가득했고 청소 아주머니 2명이 분주하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자는 피곤한 듯 한복 치마를 들어 올리며 회관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창고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회관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가 목표로 한 곳은 이순자의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마을에서 자신을 건드릴 사람이 없다고 확신했기에 늘 방문을 열어두곤 했죠. 민수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청소 아주머니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책상과 서랍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서류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 통장, 경로당 운영일지, 복지센터 예산안 같은 것들이었죠. 민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다가 책장 맨 위에 놓인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철제 금고였고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금고 표면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자물쇠 부분만은 깨끗했습니다. 자주 여닫는다는 증거였죠. 민수는 금고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낡은 금고였지만 이순자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관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와 철사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올라오기 전 인터넷으로 금고 따는 법을 공부하고 철물점에서 도구를 산 것이었죠. 민수는 금고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자물쇠가 툭 하고 열렸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몇 개, 도장, 그리고 두툼한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민수는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용두골 계모임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전 그 계모임 장부였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도둑으로 몰린 바로 그 장부 말이죠. 장부를 넘기자 회원들의 이름과 납입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희 2,300만 원, 박정자 500만 원, 최영숙 700만 원. 민수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영옥 1억 원. 민수는 그 숫자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1억 원이라니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평생 좌판에서 나무를 팔며 근근히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분이 1억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가졌단 말입니까? 민수는 장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중간 페이지에 끼워진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순자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15일 박영옥 계좌 인출 1억 원, 용도 용두골 노인요양센터 기부금. 증명 완료.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부금이라니 어머니가 1억 원을 기부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말이죠. 민수는 금고 안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다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중요라는 글자가 빨간 펜으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용두골 노인요양센터 기부금 명단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단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첫 번째 이름이 박영옥이었습니다. 기부 금액 1억 원. 기부 일자 2004년 3월 15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계모임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한 것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왜 어머니는 그런 거액을 기부했을까요? 그것도 마을에서 도둑으로 몰리기 일주일 전에 말이죠. 민수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부금 명단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증명인 이순자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증명인이라니 고모가 어머니의 기부를 증명했다는 것입니까?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고모가 어머니의 기부를 증명했다면 왜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았던 것일까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금고 안을 계속 뒤졌습니다. 그러다 금고 바닥에 깔린 낡은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신문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신문 날짜는 2004년 3월 22일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죠. 민수는 신문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기사 제목은 용두골 계모임 돈 1억 실종, 회원 박씨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사에는 어머니가 계모임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사진에는 이순자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이순자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짜 눈물이라는 것을요. 사진 아래에는 착한 회장 이순자, 마을 구제 나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고모는 어머니가 기부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작하고 어머니를 도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착한 사람 행세를 하며 자신의 권력을 더욱 키웠던 것이죠.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었고 고모는 그 죽음을 발판 삼아 이 마을의 여왕이 된 것입니다. 민수는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모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부도 기부금 명단도 신문 기사도 메모지도 모두 꼼꼼하게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민수는 금고를 다시 잠그고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청소 아주머니들은 이미 퇴근한 듯 했습니다. 회가 나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죠. 민수는 뒤편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핸드폰 속에 담긴 증거들이 그의 주머니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고모의 비밀을 알아냈으니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 남아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1억 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했는지, 그리고 고모가 왜 그 돈을 훔쳐 어머니를 도둑으로 만들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민수는 마을 입구에 있는 허름한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여관 주인 할머니는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마을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은 마을회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이순자가 회장으로 있는 곳이라 그런지 시설은 깨끗했습니다. 민수가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민수라고 합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할머니 한 분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뭔 일인데? 보험 팔러 왔나? 아닙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박영옥의 아들입니다. 경로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화투를 치던 손들이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영옥? 그 계모임 돈 훔친 사람 말이냐?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그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내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거라고. 왜 이제 와서 옛날 일을 들춰내려고 하나?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이 마을에서는 이순자 회장님 말이 곧 진실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정말로 그 돈을 훔쳤는지 말입니다. 경로당 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해줄게. 어차피 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말이야, 내 어머니는 계모임 돈을 훔치지 않았어. 오히려 그 돈을 기부하려고 했지. 용두골에 노인 요양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내 어머니가 자기 돈을 보태려고 했던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도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어머니가 도둑으로 몰린 겁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건 이순자 때문이야. 내 어머니가 1억을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이순자가 그 돈을 받아서 요양센터 건립 기금에 넣었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 이순자가 그 돈을 빼돌린 거야. 요양센터 건립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지.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도둑으로 몰린 겁니까? 이순자가 소문을 퍼뜨린 거야. 내 어머니가 계모임 돈을 훔쳤다고 말이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내 어머니가 도망갈 거라고 겁을 줬지. 사람들은 이순자 말을 믿었어. 왜냐하면 이순자가 이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그때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 내 어머니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근데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 이순자가 무서웠거든. 이순자 눈밖에 나면 이 마을에서 못 살잖아.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겁니까? 할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억울했던 거지. 자기가 선의로 기부한 돈이 도둑질로 둔갑했으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손가락질했으니까. 결국 내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착한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도둑으로 몰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모는 그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키운 것이죠. 그럼 요양센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센터? 그런 거 안 지어졌어. 이순자가 돈을 다 빼돌려서 자기 재산으로 만들었지.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권력을 키운 거야. 지금 이순자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그때 모은 기부금에서 나온 거라고. 민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고모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위에서 권력을 누린 것입니다. 민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경로당을 나온 민수는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동묘지는 마을에서 30분쯤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무덤들이 줄지어 늘어선 공동묘지에 도착하자
민수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구석진 곳에서 어머니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비석이었고 비석에는 박영옥 지묘라고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착한 일을 하려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였어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모한테 반드시 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고모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오후가 되어서야 민수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민수는 마을회관 앞을 지나다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용두골 70년사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첩이었죠. 민수는 사진첩을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 사진, 경로당 개관식 사진, 새마을 금고 창립 사진 같은 것들이었죠. 민수는 사진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2002년에 찍힌 계모임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는 이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사진 속 이순자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소와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투와 시기, 그리고 증오 같은 것이었죠.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고모는 이미 그때부터 어머니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진 무언가를 빼앗고 싶어 했던 것이죠. 민수는 핸드폰으로 그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모를 직접 대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마을회관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세우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준 이야기가 맴돌았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했던 다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모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해야 할까?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모는 이 마을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경찰도 군수도 시의원도 모두 고모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고모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것입니다. 민수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고모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말이죠. 다음 날 밤 민수는 다시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낮에 미리 답사를 해둔 덕분에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회관 안의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민수는 뒤편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침입했습니다. 창문 자물쇠는 낡아서 손쉽게 열렸습니다. 민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번에 그가 목표로 한 곳은
회관 지하에 있는 자료실이었습니다. 낮에 회관을 둘러보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계단 입구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고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하에는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마을 행사 자료나 회계 장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민수는 2004년이라고 적힌 상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였죠. 민수는 상자를 열고 안에 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민수는 용두골 노인 요양센터 건립기금 모금 내역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문서에는 기부자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옥 1억 원, 김순덕 500만 원, 이만철 300만 원, 총 기부금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1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부금도 상당했던 것입니다. 민수는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 마지막 장에는 기금 사용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용 내역에는 토지 매입비 1억 원, 건축 설계비 3천만 원, 인건비 5천만 원 같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요양센터가 지어졌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지 매입비 1억 원의 수령인이 이순자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고모는 요양센터 건립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을 자기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마을 이름이 아닌 개인 명의로 말이죠.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민수는 문서를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다 두툼한 회계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에는 이순자의 개인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건물, 예금, 주식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민수는 장부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2004년 4월 용두골 상가부지 매입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후였습니다. 민수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2005년 상가 건물 신축 3억 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임대 수익 월 500만 원. 민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20년 동안 임대 수익만 12억 원이었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고모는 어머니의 기부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20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어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머니를 도둑으로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에 말이죠. 민수는 장부도 모두 촬영했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다시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지하를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위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회관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계단 아래로 몸을 낮췄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계단 입구에 누군가가 멈춰 섰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계단 아래로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이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지하 바닥까지 내려와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수는 서류 상자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소리가 들렸는데. 이순자는 중얼거리며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불빛이 민수가 숨어 있는 상자에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순자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에휴, 밤에 전화는 왜 오는 거야? 이순자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지하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지하를 빠져나와 뒤편 창문으로 회관을 벗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민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그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민수는 여관으로 돌아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기부금 내역서, 횡령 증거, 회계장부까지. 이제 민수의 손에는 고모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경찰에 고발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가 아닌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싶다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요.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방식으로 정의롭게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말이죠. 내일은 군청에 가서 공식 기록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토지 매입 내역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모와 직접 대면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용두골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지만 공식적인 기록까지 확보해야 완벽했습니다. 민수는 군청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구에는 중년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두골 노인 요양센터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여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용두골 노인 요양센터요? 잠시만요. 한참을 검색하던 여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용두골에는 노인 요양센터가 없는데요. 혹시 다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민수는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2004년에 건립 기금을 모았다는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 관련 서류를 보고 싶습니다. 여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있네요. 2004년 3월에 용두골 노인복지증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모금 신고를 했더군요. 대표자는 이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같은 후속 서류가 전혀 없어요. 그럼 모금만 하고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네요. 모금 신고만 있고 그 이후로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역시 고모는 처음부터 요양센터를 지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금한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모금 단체 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기부금을 반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겁니다. 민수는 모금 신고 서류를 출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직원은 프린터에서 서류를 뽑아 건네주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2억 원, 모금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이순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모금 단체가 다른 사업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까? 여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 신고건 하나뿐이에요. 그 이후로는 아무 활동 기록도 없고요. 민수는 여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군청을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순자는 요양센터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개인 재산으로 빼돌렸던 것입니다. 민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민수는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중개소였지만 용두골의 모든 토지 거래를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중개소 안에는 사무실 책상과 벽면 가득 붙어 있는 매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민수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땅 찾으세요? 아니면 집 알아보시나요? 아닙니다. 과거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중개소 사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과거 거래 내역이요? 언제 것을 찾으시는데요? 2004년입니다. 이순자 명의로 매입된 토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이순자 회장님 땅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가능하신가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류 캐비닛으로 가서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그는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004년 4월에 이순자 회장님 명의로 매입된 땅이 5필지네요. 전부 용두골 중심가 쪽입니다. 민수는 파일을 펼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토지 대장에는 각 필지의 면적과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필지 300평, 2,500만 원. 두 번째 필지 500평, 4천만 원. 세 번째 필지 800평, 6천만 원. 네 번째 필지 400평, 3천만 원. 다섯 번째 필지 1000평, 8천만 원.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3,000평, 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부금 1억과 다른 기부자들의 돈을 합치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고모는 기부금 전액을 자기 명의 토지 매입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땅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2005년에 그 땅 위에 상가 건물을 지으셨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지금도 이순자 회장님 소유입니다. 1층은 슈퍼마켓하고 약국, 2층은 사무실들, 3층은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계시죠. 한 달 임대 수익만 500만 원은 넘을 겁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그 수익을 받아오신 거군요. 그렇죠. 계산해보면 총 수익이 12억은 넘을 겁니다. 이순자 회장님은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 건물 말고도 땅이랑 다른 재산도 많으시고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선의로 기부한 돈 때문에 도둑으로 몰려 죽었고 고모는 그 돈으로 20년 동안 부를 쌓아왔던 것입니다. 민수는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사장은 복사기로 서류를 복사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제가 괜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순자 회장님 관련된 일이시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마을에서 이순자 회장님은 건드릴 수 없는 분이거든요. 군수님도 경찰서장님도 시의원님도 전부 회장님 사람들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회장님한테 잘못 보였다가 이 마을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조심하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민수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기부금 모금 기록, 횡령 증거, 토지 매입 서류까지. 민수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민수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순자를 직접 대면할 때가 왔습니다. 회관에 도착하자 마침 이순자가 경로당 쪽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부녀회장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고모. 이순자는 민수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부녀회장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한 후 이순자는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 있었냐? 서울로 안 올라가고 뭐 하는 거야?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모,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할 말? 뭔데? 또 돈 달라고 할 거야? 아닙니다. 20년 전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회관 뒤편으로 데려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 어머니 얘기하려는 거냐? 그만둬. 다 끝난 일이야.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무슨 진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가 1억 원을 기부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모가 그 돈으로 땅을 샀다는 증거입니다. 고모는 요양센터를 짓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부금을 횡령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돈으로 부를 쌓았죠. 이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수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백업해놨습니다. 군청에서 모금 신고서도 받았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토지 매입 계약서도 확보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증언을 받았고요. 이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봐.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공소시효도 다 지났을 거고.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고모가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부금을 어떻게 횡령했는지 모두 폭로하겠습니다. 이순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우습군. 이 마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나는 20년 동안 이 마을을 위해 헌신했어. 경로당도 복지센터도 마을회관도 다 내가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너보다 나를 믿을 거야.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순자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없는 녀석.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민수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할 차례였습니다. 민수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예전에 만났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본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이 양반이 또 왔네. 무슨 일이야?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오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담배를 비비며 물었습니다. 부탁? 무슨 부탁인데?
이순자 회장이 저지른 일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증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우리가 그때 내 어머니 얘기를 해준 건 맞아. 근데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건 다른 문제야. 이순자 회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다른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나서서 증언하면 이 마을에서 살기 힘들어져. 경로당 출입도 못하게 될 거고 복지 혜택도 다 끊길 거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민수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이순자의 권력은 이 마을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고모는 계속 이 마을을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처럼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미안하다. 근데 우리는 너무 늙고 약해. 이순자한테 맞서 싸울 힘이 없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순자의 지배 아래 살아온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서라도 해보겠습니다. 민수가 경로당을 나가려는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경로당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복순 할머니였습니다. 올해 85살이었죠. 내가 증언하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 김복순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복순 언니, 무슨 소리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하지만 김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죽기 전에 양심대로 살고 싶어. 내 어머니 박영옥은 착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도둑으로 몰려 죽는 걸 보고도 우리는 침묵했지. 20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어.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구나.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아팠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밥도 해다 줬지. 그런 사람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 미안하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용기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도 증언하겠네. 복순 할매 혼자 보낼 순 없지.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결국 경로당에 있던 10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감사의 인사를 거듭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민수는 경로당을 나와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지만 민수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 약국 약사, 마을 이장까지 총 20명의 사람들이 민수를 돕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마을회관 앞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을 정기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관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이순자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군수와 경찰서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용두골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려고 모였습니다. 먼저 올해 복지센터 예산 사용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자가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회관 안의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이순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야? 회의 중에 왜 그래? 민수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20년 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박영옥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회의 시간이야.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앉아.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이순자 회장이 20년 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여러분께 알려야 합니다. 회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수가 일어나 민수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제 어머니는 도둑으로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계모임 돈 1억을 훔쳤다고 소문이 났었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내 어머니가 계모임 돈을 훔친 건 사실이야. 증거도 다 있었고.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요? 진짜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훔친 게 아니라 기부를 하신 겁니다. 용두골 노인 요양센터 건립 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하셨어요. 그런데 이순자 회장이 그 돈을 횡령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이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민수는 핸드폰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기부금 명단이 있습니다. 박영옥 1억 원. 그리고 이건 군청에서 받은 모금 신고서입니다. 대표자 이순자. 하지만 요양센터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민수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부동산 중개소에서 받은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2004년 4월 이순자 명의로 용두골 중심가 땅 3,000평을 2억 4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기부금 총액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회관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순자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내 돈으로 그 땅을 샀어. 기부금하고는 상관없어.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고모가 그 당시에 1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말입니다. 통장 내역을 보여주세요. 이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군수가 나서서 민수를 끌어내려 했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이 일어났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증언하겠어. 20년 전 박영옥은 계모임 돈을 훔친 게 아니야. 이순자가 거짓말로 박영옥을 도둑으로 만든 거야.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관 안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순자는 단상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20년 동안 묻혀 있었지만 결국 드러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회관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관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죽이며 민수와 이순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마을을 지배해온 이순자의 권력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순자는 단상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저는 20년 동안 이 마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경로당도 복지센터도 마을회관도 모두 제가 만들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정말로 요양센터 기부금으로 땅을 사신 게 아닙니까? 왜 요양센터는 짓지 않으셨습니까? 이순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어서 토지 가격이 올라서 예산이 부족했고 다른 주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부족한 예산은 왜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도울 수도 있었잖아요. 이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군수가 일어나 민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요? 이순자 회장님은 이 마을의 은인이에요. 함부로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수는 군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이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있습니까?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군청 서류도 토지 계약서도 증인들도 다 있어요. 오히려 진실을 숨기고 권력으로 억누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 경찰서장이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 공공질서를 방해하고 있어요. 나가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복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땅에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서장, 당신도 이순자 편이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 다른 어르신들도 일제히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맞아. 진실을 밝히는 게 뭐가 잘못됐어. 박영옥은 억울하게 죽었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지. 이순자가 기부금을 횡령한 게 맞아. 우리 다 알고 있었어. 회가 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순자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대립했습니다. 민수는 그 혼란 속에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복수를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선한 일을 하려다가 도둑으로 몰려 죽으셨어요. 20년 동안 도둑의 자식으로 살아온 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보험을 팔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버텼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도둑의 자식이라는 굴레가 항상 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착한 사람이었고 마을을 위해 기부를 한 분이었습니다. 회관 안의 사람들은 숨죽이며 민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는 이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모,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이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순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질투했어. 내 어머니가 부러웠어. 회가 나니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박영옥은 모든 걸 가졌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도, 착한 마음씨도, 행복한 가정도.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사람들은 나보다 내 어머니를 더 좋아했어. 그게 너무 싫었어.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겁니까? 이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죽을 줄 몰랐어. 그냥 조금 고통받았으면 했어. 내가 느꼈던 그 고통을 내 어머니도 느껴봤으면 했던 거야. 근데 내 어머니는 너무 약했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민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약한 게 아닙니다. 고모가 너무 잔인했던 겁니다. 거짓말로 어머니를 도둑으로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머니를 손가락질하게 만들었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이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괴물이었어.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이순자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이 마을의 여왕처럼 군림하던 이순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수와 경찰서장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순자 앞에 섰습니다. 이순자, 당신은 20년 동안 거짓말 위에서 살았어. 박영옥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위에 권력을 쌓았지.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한 건 다행이야. 하지만 용서받을 수는 없어. 이순자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자는 다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허무함도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관 밖에서 구급차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회관 안으로 들어왔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경찰관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 군청에서 받은 서류들, 부동산 계약서 사본까지 모두 넘겼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들을 검토한 후 이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일단 서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경찰관의 부축을 받으며 회관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민수는 회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억울함을 조금은 풀 수 있게 됐어요. 고모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진실을 알게 됐고요. 김복순 할머니가 민수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잘했어.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민수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었어. 20년이나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했으니 다행이야.
민수는 마을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머니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무덤에 가서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았다고,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된다고 말이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순자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0년 동안 절대 권력자였던 이순자가 무너진 것은 마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 것과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습니다. 민수는 마을에 머물며 어머니의 무덤을 정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비석을 깨끗이 닦고 꽃을 심었습니다. 예전에는 방치되어 있던 무덤이 이제는 단정하게 정돈되었습니다. 민수는 무덤 앞에 앉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고모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마을 사람들도 어머니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슬픔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것, 마을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모아온 돈이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저축했던 돈이었죠.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껴두었던 적금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1,500만 원이었습니다. 총 8,500만 원. 민수는 이 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투자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대학 동창인 강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민수는 현우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 고모의 횡령,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현우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투자자들을 모아볼게. 내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현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민수의 이야기를 여러 투자자들에게 전했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 재벌 회장은 10억을 기부했고 유명 연예인은 5억을 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10만 원, 100만 원씩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총 모금액은 25억 원에 달했습니다. 민수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용두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과 부동산 중개소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순자가 횡령한 돈으로 산 땅과 건물, 그리고 마을 중심가 전체를 제가 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을 전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 2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던데요. 맞긴 한데. 정말 그 돈이 있으세요? 민수는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순자가 소유했던 상가 건물, 토지 5필지, 그리고 마을 중심가의 주요 땅들이
모두 민수의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계약이 끝난 다음 날 민수는 마을회관에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용두골 복지재단 설립 마이너스 이사장 김민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설립자 박영옥을 기리며.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10만 원 봉투를 들고 와서 무시당했던 민수가 마을 전체를 사들인 것입니다. 경로당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돈을. 서울에서 대박이 났나 봐. 아니야, 들었는데 투자자들한테 기부를 받았대. 민수는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수는 단상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을 땅을 산 이유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땅 위에 진짜 노인 요양센터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은 모두 마을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양센터 이름은 박영옥 기념 요양센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박영옥 장학금도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니, 내 어머니보다 내가 더 대단하구나.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가 하시지 못한 일을 대신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구치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자가 다시 면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이순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들었어. 내가 마을 땅을 샀다고. 그리고 내 어머니 이름으로 요양센터를 짓는다고.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원하셨던 일입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정말 부끄러워. 20년 전 내가 잔치에 왔을 때 돈도 없으면서 뭘 왔냐고 했지. 근데 결국 마을을 사들인 건 너였어. 나는 횡령한 돈으로 권력을 쌓았지만 너는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사람들을 돕는구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 무슨 부탁이신데요? 내가 횡령한 돈 검찰에서 몰수하면 그 돈도 내 어머니 이름으로 써줄 수 있겠니? 요양센터 건립 기금으로 말이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면회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말이죠. 민수야, 미안해. 내 어머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그리고 너한테도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슬픔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고모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민수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용두골에서는 박영옥 기념 요양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민수는 삽으로 첫 흙을 떴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기공식이 끝난 후 민수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 옆에는 마을 사람들이 바친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해냈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요양센터가 드디어 지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이제 어머니는 도둑이 아닙니다. 마을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도왔던 착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마을회관 앞에 새로 걸린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용두골 복지재단 마이너스 설립자 박영옥, 김민수. 그 옆에는 작은 동판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2004년 박영옥이 꿈꾸었던 마을. 2025년 김민수가 이루었다. 잔치는 끝났지만 마을은 처음으로 진짜 웃고 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권력이 무너지고 진실 위에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뭘 왔냐던 고모는 마침내 조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열어주세요.